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경제 고통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지난달 5월 경제 고통지수가 2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4%, 실업률은 3.0%였죠. 물가 급등의 영향이 컸는데요. 지난달 물가 상승률 5.4%는 2008년 8월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각종 식품에서부터 공산품 가격까지 고공행진 중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물가는 더욱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업률이 3%로 2013년 이후 가장 낮았지만 경제 고통지수는 가파르게 치솟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른 더위에 숨이 막히는데 물가까지 치솟으니 더 답답하기만 합니다. 6월 20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이유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구 위에서 우리란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 아닐까요? 우리 남편, 우리 손주, 우리 회사. 소중한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주거, 업무, 휴식의 경계를 지우다. 품격 높은 일상을 만나다. 시대를 앞선 공간 문화의 시작. 동탄 선납숲 공원을 품은 하이엔드 타워 빌리지. 더 챔버 라티파니. 7월 오픈 예정 1533-5020. 더 퍼스트 한양.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더 가네요. 스틸 1번가. 토레스. 처음이지만 강력한 이끌림. 모험에 강한 대한민국 정통 SUV로 태어났다. 새롭게 쌍용 자동차답게 어드벤처러스 토레스. 지금 사전 계약 중. 관절 건강 잘 챙기고 계십니까?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관절은 물론 뼈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관절을 튼튼하게, 관절은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지금 전화주세요. 1522-6688.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보는 시간,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안타깝게도 노인 학대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상북도 어르신복지과 이상철 과장을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를 연결해서 안상준의 세상 읽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합니다.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6월 호국 보훈의 달,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곳이죠. 외세에 나라의 주권이 침탈당했던 그 시절 한 줄기 빛이었던 우리 독립운동가들. 그 가운데 안동의 독립운동가들도 상당히 많이 계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전국의 독립운동가가 17,285명인데요. 네. 이 중에서 14%인 2,395명이 경북 출신이고 또 안동 출신만 한 370명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국의 독립운동가 중에서 2%, 그리고 경북의 독립운동가 중에서는 15%가 안동 출신인데요. 네. 대표적인 인물을 꼽아보면 역시 석주 이상용 선생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예. 네. 안동 출신의 독립운동가들은 단순히 안동에서만 요 근처에서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 팔도 전역이나 또 만주에서도 활동을 하면서 의병항쟁이나 계몽운동, 자결순국, 무장항일투쟁,
3.1운동, 청년운동 등 다방면에서 골고루 활동을 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한 만큼 또 북부권이 중심이 되는 사업이고 또 앞으로 후세에 물려줄 중요한 자산이기도 한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경상북도에서 독립유공자 선양산업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관련한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독립유공자 선양사업과 관련된 소식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독립운동가, 그러니까 확인된, 등록이 된 독립운동가죠. 그 전국에 그렇죠. 모두 해서 한 17,000여 명 정도 되고 그 중에서 한 2,300여 명, 2,400명 정도가 경북에 있고요. 출신이고 네네. 그 중에서 안동 출신만 보자면 370명 정도 된다. 네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최근에 경상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국가보훈처와 함께 미전수 독립유공자 후손 발굴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네, 그 경상북도가 이제 국가보훈처와 지난 16일 날 업무 협약을 맺고 미전수 독립유공자 후손 발굴 사업을 추진을 하기로 했는데요. 네. 미전수 독립유공자라는 것은 독립운동을 한 공로가 인정이 돼 훈장을 수여를 해야 되는데 독립운동 당사자가 사망을 했거나 또 후손을 찾을 수 없는 분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네, 후손을 찾아서 선조가 전해받지 못한 훈장을 수여하고 또 선조의 고귀한 희생의 뜻에 감사를 전하겠다. 이런 취지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예. 전국적으로는 훈장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 유공자들이 한 6,800여 명 정도가 되고 경북에서도 한 300여 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상당히 많군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미전수 독립유공자라는 건 독립유공자로 인정은 된 거죠. 공식적으로 그렇죠. 국가에서 인정은 됐는데 그 인정됐으면 이제 훈장을 드려야 되는데 네네. 훈장을 못 드린, 못 받은 그런 분들. 네, 그렇죠. 돌아가셨거나 후손을 찾을 수 없거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전국의 독립운동가 한 17,000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6,800여 명이 미전수 독립운동가를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러면은 한 40% 정도. 그렇죠. 절반 가까이 되는 분들이 훈장을 못 받으셨군요. 예. 자, 상당히 많은 분들. 그런데 이 독립유공자 발굴 작업이 저는 항상 이게 궁금했는데 네네. 독립유공자 발굴 작업이라는 게 이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독립유공자로 포상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직접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국가보훈처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절차가 번거로운 건 당연한 거고 또 세월이 지나면서 자료가 소실됐을 수도 있고 또 당시에 독립운동에 투신하신 분들이나 직계 후손들이 나이가 많아서 연세가 많아서 이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다행스러운 점은 경상북도가 이제 2017년에 경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을 이제 안동의 임하면에 설립을 했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전담 인력을 채용해서 현재 독립운동가를 찾고 또 공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까지 이렇게 발굴한 지역에 그러니까 경북의 독립운동가들만 해도 총 10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예. 어떻게 독립운동 기념관에서 이제 지역의 독립유공자들을 어떻게 발굴을 하는지를 보면 일제시대 때 있었던 판결문이나 기록물 그리고 또 고문서나 당시 일제시대 강복 이전에 발행됐던 신문 등을 찾아서 일단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한 다음에 일일이 검색을 해서 그 단서를 토대로 현지 탐문도 하고 현장도 확인을 해서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그렇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그렇죠. 기록이 안 남아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등록된 독립운동가 17,000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독립운동 하신 분들은 10배, 100배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네네. 인정이 안 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테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한 분이라도 더 많이 발굴하는 그런 작업을 한다는 말씀이시고 이렇게 방대한 자료들을 일일이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만큼 많은 시간이 또 걸릴 테고요. 쉽지 않은 작업일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도 덕분에 지역의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했다면서요. 참 다행입니다. 그나마.
네, 이렇게 이 작업을 거친 다음에 또 독립운동 운동가들을 이제 국가보훈처에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해서 이제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해 상반기에만 경북에서 한 30여 명이 이제 발굴이 됐습니다. 네.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들이 발굴이 된 건데요. 뭐 이 중에서는 북부권의 출신 인물들도 좀 제법 있었습니다. 네. 뭐 영양 출신으로 이제 영양 일대에서 의병의 군자금을 모집하다가 종신형을 선고받은 이성우 선생이라는 분도 계셨고요. 네. 또 영양 일대에서 의병 활동에 참여하다가 붙잡혀서 이제 5년형을 선고받은 김호기 선생이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해가의 경북도는 포상을 신청한 지역이 알려지지 않는 독립운동가들, 그러니까 경북도가 지난해 신청했던 독립운동가들은 뭐 3.1운동, 국내 항일운동도 있었고 사회주의 운동, 그동안 조명받지 못했던 사회주의 계열의 이제 뭐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 그리고 학생운동 등도 이제 다양한 활동을 벌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지난해 상반기에 발굴된 우리 영양 출신 두 분 대표적으로 소개를 해주셨네요. 네. 이성우 네. 선생, 김옥이 선생. 예, 이렇게. 예, 맞습니다. 자, 저는 항상 이 말 들으면 정말 화가 나요. 분노가 치밀 정도인데 이것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 참 정말 화나는 일이죠. 정말 예,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 과거 청산 제대로 하지 못했고요. 분명히 못했고 독립유공자 후손분들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십니다. 아,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책이 마련돼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충분치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확인해 주시죠. 네. 일단 뭐 100년 전에 이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께서 뭐 뭘 바라고 하셨던 거는 분명히 아닐 테지만, 그럼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후손들 중에서 독립운동가의 후손들 중에서 좀 열악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조금 더 많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일단 뭐 경북도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주목을 끄는 거는 이제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제 집을 고쳐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 사업에 직접 참여한 경험도 있는데요. 오, 그래요? 네네. 오, 예. 그런데 이제 2020년 9월부터 예. 경북도가 이제 한국 헤비타트와 함께 지역의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주거 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할 때는 지역 청년들도 이제 동참을 해서 봉사활동, 뭐 재능 기부 형태로 이제 봉사활동도 하고 있는데, 네. 2년 정도 이제 사업을 한 지가 됐는데, 이제 한 35곳 정도의 지역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이제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지금 마쳤습니다. 주로 이제 집 고쳐주기 사업 네네. 이걸 한다는 말씀이신데, 우리 양승진 기자가 직접 참여를 했다고 집 고쳐주기. 보통 우리 양 기자 손재주가 좀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뭐 이제 뭐 노력 봉사 비슷하게 했었는데 이게 예, 1호 사업이 이 사업의 1호 사업이 이제 안동에서 했었거든요. 안동시 이마면에 임시재 어르신이라는 분의 이제 주택이었는데 임시재 어르신. 예. 이분은 이제 안동 출신인 독립운동가 임윤식 선생님의 후손분이시거든요. 그래요. 예. 네, 예. 그래서 당시에는 저도 이제 뭐 어르신 댁에 가서 페인트 칠도 좀 하고 뭐 가구 같은 것도 옮기고 했었는데 예. 뭐 일제시대에 제가 태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독립운동은 하지는 못했는데 뭐 나름 뜻깊은 일을 했다는데 좀 많은 감명을 받았던 기억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페인트 칠 하셨다고요? 네. 페인트 칠도 하고. 보통 기자들 뭐 손재주는 없고 글 쓰는 재주는 좀 있지만 손재주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날 이제 기자 자격이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뭐 자원봉사하는 식으로 참석을 했었거든요. 대단하네. 예. 네네. 페인트 칠하고 가구도 좀 옮기고. 예. 네네. 뭐 물론 힘은 드셨겠지만 그 뿌듯함은 아직도 그대로죠. 이거 평생 갈 거예요 그렇죠. 아마. 예. 맞습니다. 아주 상당히 의미가 있고. 예. 잘하셨습니다. 예. 또 어떤 지원 사업이 있는지도 좀 소개해 주시죠. 이거 말고. 네네. 이제 민선 8기가 곧 출범을 하는데 그때 이제 뭐 경북도에서는 보훈 정책의 방향을 앞으로 이제 민선 8기 보훈 정책의 방향을 3기의 보훈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조들의 고귀한 희생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선조들이나 또 그분들의 후손들을 섬기겠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해서는 경북도 차원에서 연간 의료비를
기존에는 한 200만 원까지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400만 원으로 확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또 뭐 지역의 사회적 기업들과 해서 독립운동 관련한 뭐 머그컵이라든가 텀블러, 에코백 같은 것들 이른바 이제 독립운동 굿즈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판매도 하고 또 수익금의 일부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아까 말씀드린 독립운동가를 발굴하는 사업들이나 또 관련 연구들 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까 말씀하신 집 고쳐주기 사업도 하고 의료비 400만 원 지원 연간 400만 원. 네. 200만 원이었다가 이게 400만 원 늘어났다고요? 네, 올해부터 이거 참 좋습니다. 예. 이거 말고도 또 그 왜 직접적으로 왜 현금 지원해 주는 거가 있지 않나요? 그 후손들에게? 이거 좀 확인해 봐야 될까요? 네. 예, 이거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들은 것도 같아서. 예. 자, 좀 지원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자, 독립유공자나 유족들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이고 감사와 또 존경의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또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독립운동에 대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 그 교육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 기자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라디오 오늘 여기서 코너가 하나 따로 있었어요. 독립운동 이야기라고. 네, 저도 들어보셨나요 혹시? 네,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1년 넘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년, 2년 강윤정 그 교수랑 같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독립운동가에 대한. 그렇죠. 예. 뭐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 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게 뭐 주로 이제 일본을 비판을 할 때 쓰는 말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도 조금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선조들이 왜 독립운동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는지 그 결과 조국의 강복을 이뤄냈는지를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이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안동 이마면에 있는 독립운동 기념관에서는 청산리 전투 서바이벌 체험과 같은 독립군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독립운동사 체험교실이나 같은 이제 뭐 아카데미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도 많이 완화된 만큼 기회가 된다면 많은 분들이 그 경북도에 있는 독립운동 기념관을 찾아서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이나 또 자유 독립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 정말 시설 좋잖아요. 잘 꾸며놨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한번 기념관 쫙 둘러보시고 또 말씀하신 그 서바이벌 체험 이런 것도 탁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초등학생들 보니까 체험학습이라 그러나요? 여기는 꼭 한 번씩 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죠. 이거를 뭐 특정 학년 뭐 4학년만 보내고 이렇게 하지 말고 매년 한 번씩은 이렇게 보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네. 예, 지금까지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Amazing performance. 완전 멋져요. Oh my. 역시 한국 드라마. 음악부터 드라마까지 한국이 다 한다. 한옥 인테리어에 푹 빠졌어요. 집안은 당연히 IoT로 꽉 찼죠. 아날로그부터 디지털까지
한국이 다 한다. 대한민국 쇼트트랙 또 한 번 해냅니다. 양궁 대표팀 정말 대단합니다. 빠른 것부터 정확한 것까지 한국이 다 한다. 왜? 다 잘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있어. 한국이 다 한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5분 53초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자,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어르신들이 오히려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는데요. 지난 수요일이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노인학대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경상북도 어르신복지과 이상철 과장을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철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상철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 이날은 이제 경상북도에서는, 지난 월요일이었나요? 그 영천에서 기념식을 가졌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경상북도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 학대 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노인 인권을 보호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6월 13일 영천시에서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기념식과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예. 자, 노인학대 실태가 궁금한데요. 뭐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런 뉴스는 본 것 같은데 그 노인학대 현황이 어떻습니까? 예, 도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은 지난해 노인학대 건수가 599건이었습니다. 네. 이 중에서 97.3%인 583건이 가정에서 발생한 학대입니다. 예. 학대 행위자는 아들이 36.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배우자가 30% 등 친족이 80%를 차지하고 있어서 대부분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한 학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또한 학대 신고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가 88%인 반면에 정작 본인이 신고한 경우가 5.6%, 친족이 신고한 경우가 5.5%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학대 피해를 당하면서도 신고율은 극히 낮군요. 5.6%밖에 안 되네요.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아주 좀 많이 낮다고 볼 수가 그러네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학대 이게 지금 경상북도 자료인가요? 경상북도. 네, 우리 경상북도 그렇죠? 자료인데. 네. 경상북도 자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노인 학대 건수가 지난해 21년 기준으로 해서 599건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97.3%, 583건이 가정에서 일어났다. 이 노인 학대가. 그런 말씀이시고, 그 중에서 이제 아들이 제일 많네요. 36.8%, 배우자가 30% 정도. 이렇게 가까운, 가족, 친족, 이런 분들이 이제 80%를 차지하고 있다. 참. 그러니까 가정에서 또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대부분 학대를 받고 계시다 노인들이. 반대로 신고는 또 거의 못하고 있는 이런 실태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 노인 학대 사례가 이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뭐 원인이 뭘까요? 뭐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안타깝게도 경상북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인 학대 사례는 2019년 494건, 2020년 510건, 2021년 599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에 따른 원인은 일단 사회적으로 우리나라가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인 미풍양속이 쇠퇴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무엇보다도 과거에 비해 노인에 대한 존중보다는 불만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노인들이 집안에 있는 기간이 길어지자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부담과 스트레스가 높아져
학대가 증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전통적인 우리 노인 공경하는 그런 정신이 있잖아요. 그 전통적 미풍양속이 점점 약화돼 간다. 네. 아, 그리고 또 코로나도 또 한몫했다는 말씀. 그러니까 요즘에 뭐 점점 이 서민 중산층들 삶이 점점 팍팍해지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심화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도 점점 살기 힘들다 보니까.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노인 인구 자체가 점점 폭증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뭐 이런 것도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노인 학대가 이제 대부분 가족, 친족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친족에 의한 노인 학대가 많은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가까운 사이일수록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갈등은 이제 주로 경제적인 문제, 배우자의 건강 악화로 인한 돌봄 스트레스 등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19 여파로 노인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이러한 문제가 더욱 증폭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같이 살다 보니까 부딪힐 일도 많고 갈등도 생길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가족에 의한, 친족에 의한 이런 학대가 많다, 노인 학대가 많다는 말씀이시고, 그 노인 학대도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뭐 어떤 방식의 노인 학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예,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은 일단 정서적 학대가 52.4%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요. 예. 그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가 32.4%. 그 다음에 노인을 방치하는 방임 학대가 6.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방임 학대도 있군요. 네. 아, 그러니까 정서적 학대가 제일 높았네요. 52%. 뭐 정서적 학대라면은 뭐 폭언을 한다든지 뭐 욕설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신체적 학대는 뭐 구타하는 경우 이런 것도 많죠. 육체적으로. 예, 사실 그렇죠. 안타깝게도 덜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것도 좀 덜어 있고 방임 학대라는 건 이제 돌보지 않고 뭐 식사도 제대로 챙겨드리지 않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정서적 학대가 제일 많고 신체적 학대 그 다음이고 이제 방임 학대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경상북도에서는 노인 학대 예방 종합 대책을 세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의 대책입니까? 네, 저희들이 세운 그 종합대책은 일단은 경상북도에서는 6월을 노인학대 예방 주간으로 지정해서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서 도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 또한 전국 최초로 노인인권보호사 460명을 위촉해서 지역 어르신들과 밀착해 노인 맞춤형 학대 예방 홍보와 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아울러 노인보호 전문기관, 도와 시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체계적으로 노인학대를 예방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뭐 몇 가지 종합 대책을 세우셨는데 뭐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노인인권 보호사를 또 위촉하고 등등. 근데 이 노인인권 보호사라는 말은 저 처음 들어보거든요. 이 노인인권 보호사가 무엇이고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노인인권 보호사는 노인들의 인권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현재 경로당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의 여러 가지 활동을 돌봐주는 행복도우미 460명을 60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우리가 노인인권 보호사로 위촉을 해서 노인들에게 노인학대가 무엇인지 노인학대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신고하는지 등을 알려주고 또한 가정 내 학대가 발견되면 즉각 신고하는 역할을 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로당을 중심으로 이제 행복도우미라는 분들이 계시군요.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행복도우미 한 460명 정도 이분들을 이제 노인인권 보호사로 위촉을 해서 노인들에게 이렇게 뭐 교육 비슷하게 시키는 거군요. 뭐 학대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어떻게 신고하는지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노인인권 보호사 활동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고 노인 학대를 목격한 제3자 혹은 본인이 학대를 받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고 신고하면 되겠습니까? 우선 고민하지 마시고 1577-1389로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1577-1389
예, 그 뜻이 예. 일상에서 빨리 구해주세요. 1389입니다. 아, 1389. 일상에서 빨리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아, 예. 번호 이렇게 재밌네요. 전화를 주시면은 예, 예.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4개 노인보호 전문 기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예, 그분들이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학대 사례인지 판정을 하게 됩니다. 예. 예,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경찰서 통보를 하거나 이제 후속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1577에 1389번입니다. 일상에서 빨리 구해주세요. 이것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향후에 이제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서 우리 사회 어떤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될까요? 예, 그리스 속담에는 집에 노인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모셔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인을 인생을 먼저 살아온 선배로서 존중하는 마음가짐으로 말과 행동을 한다면 정서적 학대나 신체적 학대와 같은 끔찍한 용어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네. 또한 노인 학대가 발생했을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1577-1389로 즉시 신고하여 우리 모두가 노인 학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면 앞으로 노인 학대 사례가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예, 이 그리스 속담이 있군요. 집에 노인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모셔와라. 예. 예. 자, 이런 말이 있듯이 사실 뭐 누구나 다 노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노인 안 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 예, 이 노인 공경하는 마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고 혹시 주위에 학대받는 노인은 없는지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577에 1389 잊지 마시고요. 자, 과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상북도 어르신복지과의 이상철 과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상준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고요. 네. 갑자기 더워지네요. 좀 힘드시죠? 수업하시는데 날씨가 더우니까. 아니 이제 수업 끝났습니다. 이제 네? 과제에 채점해야 됩니다. 이제 6월 말 됐으니까. 네네. 기말고사 벌써 봤군요. 네, 이제 학생들. 성적 처리 기간입니다. 처리하고 이제 방학 들어가나요, 학생들은? 이제 한 열흘 있다 들어가죠. 들어가고. 학생들은 내일 모레 들어가고요. 네. 저희는 이제 성적 처리하고 한 열흘 있다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예. 네. 교수님들 제일 부러운 게 방학이 긴 거. 아유, 뭐 잘 봤어요. 근데 방학 동안에 또 뭐 연구도 많이 하고 그렇죠? 네. 논문도 많이 쓰시고. 그동안 이제 학기 중에 못했던 걸 다 처리하죠. 해야죠. 그렇죠. 예.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얘기 준비하셨을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교수님. 네네. 예, 어떤 얘기입니까? 오늘은 먼 나라 얘기인데요. 예. 두 지역의 얘기입니다. 두 지역. 하나는 프랑스 총선이 지난주에 있었고요. 예. 그리고 저 멀리 남미의 콜롬비아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래요? 아주 새로운 결과가 났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이제 개관을 말씀드리면. 예. 한 달 전에 프랑스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극우 정당의 후보를 누르고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는데. 예. 이번에 총선에서 과반 획득에 실패해서 앞으로 지금 국정 운영이 좀 어렵게 됐다는 얘기고요. 우리 프랑스 그 대선은 우리 교수님이 잘 분석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아니 그 대선 끝나고 한 달 만에 총선이 또 있었어요? 네네. 프랑스도 바빴네요. 우리도 한 달 만에 우리도 대선 지나고 지방선거 바로 치렀는데 프랑스도 그랬군요. 우리의 대선은 대선에서 승리한 측이 지방선거를 아주 휩쓸었는데. 예.
여기는 이제 대선에 승리한 사람이 과반에 이제 획득 실패하면서 이제 야당의 견제를 본격적으로 받게 됐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마크롱, 현 집권당에서 대선은 승리했지만 총선에서는 패배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과반을 못 차지했으니까. 지난번에는 절대 과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리고 콜롬비아는 그리고 어떤 이제 소식이에요? 남미의 콜롬비아에서는 역사상 최초로 좌파 정권이 들어섰다고 합니다. 아, 역사상 최초로 계속 우파 정권이었어요. 콜롬비아는. 그렇죠. 네. 콜롬비아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계속 이제 우파가 등장하고 정권을 잡았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좌파 대통령이 탄생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남미 전국에 굉장히 좀 흥미로운 그 추세를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얘기, 프랑스 총선 또 콜롬비아 대선 준비하셨는데 저는 교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좋은 게 전혀 우리가 시선을 둘 수 없는 먼 나라 얘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전해주셔가지고 아주 재밌습니다. 우리가 언제 근데 이게 먼 나라 얘기지만 우리하고 관련이 있어요. 아, 관련이 있어서 소개를 해주시는 어떤 관련이 있을지 오늘 이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프랑스 콜롬비아 얘기다. 프랑스 총선 얘기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자, 프랑스 총선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나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에서 이제 중도 우파의 마크롱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상대는 극우 정권에서 나온 후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5년 전하고 똑같이 이제 극우 대통령을 뽑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중도 우파를 뽑았는데 이게 지난 5년 동안 중도 우파 대통령이 보인 게 철저하게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정책을 펼치는 바람에 이 중도 시민들이 정말 실망을 많이 하고 거리에 나와서 노란 조끼를 입고 격렬한 시위를 한 경험이 있어서 대통령은 뽑았지만 국회는 허용할 수 없다라는 프랑스 시민들의 결정인 것 같아요. 견제와 균형을 맞췄군요. 프랑스 시민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제1야당은 극좌고요. 제2야당은 극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다수당은 여당인데 과반에 실패를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하지 못하는데 야당의 구성이 재밌는 게 하나는 극좌고 하나는 극우예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당이 극좌와 극우 사이에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거냐. 이걸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극우 정당의 르펜 그 당수가 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국민들이 우리에게 마크롱이 이제 실정을 우리가 만회할 수 있도록 지지해 줬다. 이제 우리는 책임 있고 건설적인 야당이 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기준은 프랑스의 국익이다. 이제 우리는 뭐 이주 문제, 안보, 실업 이런 걸 집중적으로 따지겠다. 이렇게 이제 선거 이후에 연설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 갑자기 생각나네요. 아메리카 퍼스트. 이거 마찬가지네요. 프랑스 퍼스트네요. 예. 같은 맥락이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중도 우파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 갈지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관심사인데 이제 이 아주 유명한 그 프랑스 정책 평론가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앞으로 의회가 국자와 국우의 쟁투에서 벌어지는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말. 우리는 지난 5년 동안의 강력한 거리 투쟁을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내다보면서 앞으로 험난한 이제 프랑스 전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아까 제가 견제와 균형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아수라장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입법 과정에서 한 발도 내디딜 수 없는. 그러니까 여당이
과반은 얻지 못했지만 1당은 1당이군요. 제일 다수당은 됐고. 그렇죠. 네네. 그다음에 2당이 극좌입니까? 네. 제2당. 예. 그다음에 좌파 연합. 극우 이렇게 네. 3등분 됐는데 네. 손을 잡아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정책에 따라서 그렇죠. 이거는 네. 뭐 어떤 네. 정책 입법 네. 이 있으면 입법 과제가 있으면 네. 한쪽 네. 약간 좀 진보적이다 그러면 이제 극좌랑 또 손잡고 그렇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여당의 그 총리나 대변인이 이제 우리야 우호적인 세력을 야당 내에서 찾아서 연대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제 자세를 낮춰서 정말 성명을 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예. 네.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기존의 중도 정당들, 프랑스를 오랫동안 이끌었던 중도 정당, 공화당, 이게 지금 뭡니까? 드골 대통령이 만든 정당이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짝을 이뤘던 사회당, 사회민주주의적인 그런 관점으로 하면서 두 당이 이제 서로 정권을 주고받으면서 프랑스를 지금 이제 안정적으로 이끌어왔는데 이 두 정당이 대선이군 총선에서 완전히 몰락했어요, 이제. 그래서 극좌나 극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프랑스. 그렇군요. 예. 네. 아이고 프랑스도 참 국회가 시끌시끌하겠네 우리만큼이나. 그렇죠? 그렇겠죠. 예. 자, 콜롬비아 얘기해 볼까요? 뭐 콜롬비아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좌파 정권이 탄생했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자, 이 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번에 새로 당선된 대통령은 이제 구스타포 페드로라는 이제 분인데, 이분은 이제 아주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18살 때 좌파 무장 조직에 들어가서 무장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한동안 이제 그런 무장 투쟁을 하다가 이 이제 그 정부하고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요게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와요. 마치 우리 옛날에 운동권 하다가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정치인으로 전부한 것처럼. 그렇네요. 예. 네. 그러다가 이제 한 30년 동안 꾸준히 이제 이쪽에서 자기 그 정치인으로서 변모를 하다가 지난 2012년부터 한 4년 동안 수도 보고타의 시장을 지냅니다.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의 시장까지 지내고. 네. 그래서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진 분인데 이번에 이제 3번째 대선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콜롬비아 상황이 지극히 좋지 않은 사회적 지표들이 있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은 빈곤율이 40%에 달하고 실업률이 10%를 넘어가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더 이상은 이제 우파에 맡길 수 없다는 게 이 콜롬비아 유권자들의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콜롬비아가 왜 강력범죄 이런 것도 굉장히 심한 나라 아닌가요? 그렇죠. 마약의 나라라고 불리는. 마약의 나라. 그러니까 콜롬비아 하면 저는 축구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어디 그 월드컵이었나요? 어디서 그 경기를 하다 콜롬비아가 어떤 수비수인가요? 누가 어떻게 뭐 수비하다가 그 자책골이 나왔어요. 그래서 암살당하지 않았나요? 그 축구 선수가? 맞습니다. 복으로 돌아가서 총 맞았죠. 아유 세상. 무서운 나라. 무서운 나라입니다. 예. 그런데 이 콜롬비아의 지금 이 좌파 정권이 들어선 게 이 남미 정치사에서 뭔가 새로운 국면이 들어서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2018년부터 이 남미의 주요 국가들, 멕시코,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같은 나라가 다 좌파 정권으로 지금 차례차례 들어왔어요. 그렇습니까? 네네. 그 전에 이런 나라들 대부분 다 우파 정권이었죠. 우파 정권이었죠. 우파 정권. 그래. 친미 정권 또는 우파 정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친미 우파. 브라질이 빠졌네요, 근데 브라질? 네, 브라질 대선이 올 10월에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좌파 정권이 탄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요? 브라질 맞아. 남미는 그럼 다 좌파 정권이네요. 그래서 이제 남미의 경제 규모 상위 6개국, 6개 나라가 모두 이제 좌파가 정권을 잡는 역사적인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요. 와, 이건 정말 역사적인 일이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남미가 그동안 이제 굉장히 그 선진국들의 세계 체제에서 수탈을 당하고 뭔가 좀 이렇게 억압을 당하는 그런 이제
오랜 세월을 겪다가 더 이상은 이제 남미의 시민들이 그걸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네. 신자유주의적인 세계 체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저항을 하는 게 아니냐. 예.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자유주의적 그런 세계 체제에 대한 반격. 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좀 종합을 해보면 처음에 이제 프랑스 말씀해 주셨는데 좌파 연합이 이제 제1야당으로 올라서고 또 그 반대편에 극우파도 약진을 하고 또 남미의 여러 나라들, 대부분 나라들이 이제 역사상 거의 처음으로 이제 좌파 정권들이 다 들어서고 마지막으로 브라질도 올 10월에 역시 좌파 후보 룰라 전 대통령 당선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이게 뭔가 좀 전 세계적인 변화로까지 이어지게 될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좀 오늘 결론을 좀 내주실까요? 네네네. 이제 우리 신자유주의 세계 체제가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파산에 이제 내몰리고 있다라고 이제 대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그 실패가 이제 더 이상 시장을 확대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봉착했고, 또 각 국가마다 불평등 지수가 너무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삶이 너무 피곤해진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군요. 그렇죠.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코로나19 감염병 이후에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면서 그거를 견뎌왔는데 이게 지금 끝나는 국면에서 인플레이션 공포가 세계 경제를 지금 덮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공포 속에서 각국의 시민들은 최소한의 보호막으로서 아예 우리를 국익을 지켜주는 그 극우 정권이 들어서든지 아니면은 개인의 어떤 삶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좌파 정권이든지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그 결론을 얻을 수 있고요. 예. 결과적으로는 이 유럽 쪽에서는 극우파가 좀 약진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고 남미가 좌파의 약진이 이제 드러나고 있어서 요 흥미로운 대비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좀 눈여겨볼 만하고요. 예. 그런 와중에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우파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그 우파 정권이 요즘 경제정책 기조를 발표하는 거 보면은 대체로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을 표방하고 있어서 저는 세계 경제의 흐름, 세계 경제정책의 흐름과 조금은 어긋나는 게 아닌가, 좀 철이 지난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 사실 지난주 제 기억으로 수요일인가요? 수요일에 아마 발표했던 걸로 생각하는데 이 경제정책 발표한 거 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신자유주의적인 시장 중심주의, 작은 정부 지향하고. 우리 교수 한 1분 남았는데요. 네. 어떤 느낌이셨어요? 저는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았거든요. 너무 좀 부자 감세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콜롬비아 대통령의 공약을 보면은 이제 부자 증세 쪽으로 가겠다. 예. 연금 개혁도 하겠다. 우리도 연금 개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변화하겠다고 하는데 시장 중심주의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부자 중심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지금 친기업적이고 예를 들면 아파트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그 시그널도 나오고 이러니까 서민의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지 않을까. 더 빈부격차가 커지고 또 사회적 보호막이 점점 약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요즘 정말 이 어려운 경제 위기 시대인데 그 방향을 좀 반대로 잡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상당히 저도 속이 좀 많이 상했습니다. 교수님 시간이 지났네요.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